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을 넘어 고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가 하는 엄청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40년 잠재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추정치도 발표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 경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동하고 어떻게 이 기로에서 적절한 선택,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제로 성장이 아닌 고성장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소위 제로 성장으로 내몰게 하는지 살펴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겠는데, 또 올릴 수 있을 법한 요인들도 있지만 끌어내릴 법한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이 우리 경제를 제로 성장으로 내몰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요인들을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의제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절실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났다. 대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도 이 승선원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는 게 아닐까. 서로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회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이 아닌 뭔가 다른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되는 순간이고,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여러 정책 의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 의제를 또 올리고, 그런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대응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미 한국 경제는 1% 성장의 늪에 놓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2026년 성장률은 또 1.4%, 1% 성장대에 놓여져 있다. IMF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이제 1%대 성장에 내몰린 게 아닌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2% 중후반대의 성장을 했었던 나라가 이제 1%대 성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잠깐 비교해 보면, 중국 경제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잠재 성장률이 5, 6%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약 3%포인트 하방 압력이 작용해서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했습니다. 2%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였죠. 그런데 한국 경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2020년 당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2, 3% 정도 됐다라고 가정해 보면 역시 3%포인트만큼의 하방 압력이 작용됐고, 결국 우리 한국 경제는 역성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레벨 다운되는 과정에서는 마땅한 특별한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기껏 우리가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1%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대외적인 충격이 작용할 때 1%포인트, 2%포인트의 하방 압력이 작용될 테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역성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경제가 거꾸로 후퇴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것은
이렇게 중국이 경제 위기에 당면했을 때 제로 성장을 면했었던 것처럼 제로 성장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 1% 저성장의 함정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우리 한국이 GDP 통계를 추계한 이래로 한국 경제는 한때 1970년 14.9%의 고성장을 보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를 스쳐갔고 그때마다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15% 성장률에서 10% 성장률로, 5% 성장률로, 3% 성장률로, 그리고 2% 성장률로 이제는 1% 성장률로 내려온 저성장의 늪에 빠진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입니다. 한국의 일본화. 우리 한국도 일본 따라가는 것인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듯이 우리 한국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국면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추계를 해봤는데요. 그냥 IMF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과 일본 경제 성장률을 시계열로 나란히 그냥 제 그래픽만 그린 겁니다. 제가 다른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걸 가지고 단정 짓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이 지난 약 30년 동안 성장률이 0.76% 제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 같은 경우 이제 1%도 못 이룬다면, 제로 성장한다면 일본화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일본화 되는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에 과연 진입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기 굉장히 속상합니다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기도 합니다만, 차라리 어느 정도 우리도 잃어버린 10년 상황에 진입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뭔가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일본 따라가지 않는다, 잃어버린 10년 진입하지 않는다 라는 방향성을 제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고 뭔가 그런 것을 국가적 의제로 삼지 않고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것이고 일본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는 일본 따라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안주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일본 따라가고 있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수도 있어, 이대로 갔다가는 뭔가 다른 대응책들을 마련해야만 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 성과를 달리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일본화되는가,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가, 요즘 플라자 합의가 자주 논의되고 있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통화 가치를, 엔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고, 그 이후 일본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었고, 일본 경제는 GDP 규모가 오히려 쪼그라들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나름 우회 혹은 상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돈이 부동산으로 내몰렸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한국도 이렇게 부동산 신용, 부동산에 많은 부채가 내몰리고 부동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하는 현상이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신용 부문, 부동산으로만 돈이 내몰리고 있고 이게 한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침체케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주제를 다음 주에 여러분께 경익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운만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처럼. 자, 그러면
한국이 일본화되는가? 첫 번째, 부동산으로 돈이 내몰리고 있는 모습은 일본보다 심하다. 두 번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아서 일본 경제가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진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일본에서 제가 지난 3월에 일본에 갔다가 직접 편의점에 갔는데 지폐를 넣으면 자동으로 동전이 거실러져요. 참 자동화된, 무인화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동전 지폐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임을 느꼈고, 다른 나라들이 무인화 혹은 자동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식만의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한 건 아닌가. 결국 일본식 무인화 또 자동화는 세계의 다른 나라 어디에도 통용될 수 없는 일본만의, 이걸 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시장은 대세계니까 우리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미래 산업을 거머쥐기 위한 행보,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산업을 안고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미래 유망 산업이 무엇이고 지능 산업이 무엇인지 구분한 다음 지능 산업에서 유망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추격되고 그리고 안주하고 뭐 괜찮을 거야 이러다 보니 정작 우리도 뭐 30년 전에 일본처럼 산업들을 다른 나라들에 내주고 정작 우리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상당 부분 듭니다. 의견 드린다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도 동남권에 특히 많은 그 대표님들, 동남권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 변화가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의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이만큼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한국의 완제품 제조사들은 미국의 공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 세 가지 난국에 놓여져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어떻게든 오늘 내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고 있는데 쓰러지는 나무에 안 떨어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쓰러지는 나무에서 안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근데 나무에 꽉 매달려 있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로 옮겨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대표님들은 여전히 이 나무에 안 떨어지기 위한 고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저는 꼬집어 머리 숙여 겸허히 좀 충언스러운 지적을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잃어버린 10년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막기 위한 고민,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일본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일본화 혹은 잃어버린 10년,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는 이런 모습이 왜 온 것인가?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 중국,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신흥국들의 기술 추격이 있습니다. 언뜻 봤더니 중국이 저 멀리 있을 줄 알았어요. 중국은 우리를 추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술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안도했어요. 그리고 안주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안주했고 기업인들도 안주했습니다. 뭐 특별한 대응 필요 없어. 중국이 우리를 치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 중국산이잖아. 그런데 살짝 봤더니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고, 사실 다시 정면을 보니까 자동차 유리 앞에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중국과 비교한 것입니다. 메모리 부문, 또 메모리 시스템, 각 부문에 5가지의 기초 역량들을 평가했을 때 이 기초 역량에 있어서 이미 중국에 의해 추월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의해 이미 추월당했거나 추격되어 왔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미래 유망 산업, 미래 먹거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반도체라는 영역에서도 상당 부분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되고 안도하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모든 기술 영역을 우리가 다 가져가긴 어렵겠지만,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특정 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나라의 기술 추격을 불허하고 그 특정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제로 성장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기술력인데, 기술력마저 추월당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 영역에서 우리가 압도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뺏기지 않을 만한 핵심 기술 영역들을 정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기술 인재 양성과 R&D 집중과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그 기술 영역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와 손을 잡고자 유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의 기술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수출 구조 개편입니다. 기술 구조 개편, 수출 구조 개편. 앞에는 일본과 함께 논했을 때 산업 패러다임 전환, 여러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내년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 인도,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 두 번째 인도네시아, 이 많은 나라들이 이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우회 수출하는 그런 경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많은 기업들이 또 제조기지를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로 옮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영원할 것처럼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우리 한국의 수출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중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대미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고성장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수출 구조를 개편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그 신시장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내수형 중소기업들이 이런 성장하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수출 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유독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집중될까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수도권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야기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격차를 벌려서 계속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경제전망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로 비대칭화였죠. 비대칭적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합니까? 양극화 문제를 야기해요. 지역별 격차를 야기하고 자산 가치의 격차를 야기하고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그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양극화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소득 1분위 저소득층과 소득 10분위 고소득층 간의 경상소득 규모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닥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소득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은 절대적으로 계속 늘어왔다. 고소득층은 더 많은 소득을 영위하고 저소득층은 마땅히 삶을 지탱할 만큼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소득 증가율 상황에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 양극화 문제 전반에 걸친 자산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 격차 간의 양극화, 여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특히 10분위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의 추이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네 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해서 우리의 경상소득이 될 텐데, 이 소득 중에서 재산소득, 돈을 버는 구조 말이죠. 저축하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투자하면 배당소득이 나오고 하는 재산소득이 10분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서 10분위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1%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소득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지대하게 늘어난 이 배경에는 지금 보여드린 재산소득의 증가가 한 몫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고소득층은 돈을 버는 구조를 고민하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고찰과 이 양극화가 더 격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충분히 고민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대내적인 관점의 고민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룰 수 없는 대주제가 또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미래라고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구는 감소세로 이미 접어들었고 그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이런 인구 구조적인 변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구 구조 변화를 늦추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되고 대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 구조 변화가 전개됨에 따라 경제적인 영향을 줄 텐데 그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대응이고 한 가지는 수능이겠다. 변화한 인구 구조 상황에 걸맞는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일본화 이런 형용사가 따라붙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로 내려왔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마땅히 성장할 만한 기대치가 1.8%에 달한다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의 둔화는 우리는 정말 여실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DI가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이번에
발표했는데 204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0%대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은 느낌입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그러면 이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은 그 높이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때 각각의 레고 블록이 쪼그라드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노동 투입 부문은 쪼그라들다 못해서 오히려 파고들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내몰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있는지. 자본 투입, 노동 투입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해외로부터의 노동력을 조달받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유휴 노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가 없는, 특히 육아나 가사 문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아이를 낳아도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인구 감소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전개되더라도 노동 투입이 덜 줄어들 수 있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자본 투입,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 될 거라고 보는 나라에 누가 한국에 자본을 투입합니까? 누가 한국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제조하고 테스트하고 기술 교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화된 그 기술 영역만큼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고민해보지 않은 수준의 낮은 규제 장벽을 마련해 줌으로써 한국으로의 자본 투입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레고 블록, 총 요소 생산성, 이른바 생산성입니다. 더 많은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한 명 한 명의 인구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 부문을 더 혁신해 나간다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 잠재 성장률이 끊임없이 둔화되는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내려오는 경로였다면 2025년부터는 올라가는 경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름하여 이런 노력을 두 번째 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대한 고민을 심층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노동 투입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영역들이라고 한다면 자본 투입이라는 영역도 더 이상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아직까지도 주요국 대비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명 한 명의 인구가, 인력들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서 설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미래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의 육성,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솝우화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왜 졌을까요?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거북이가 날 쫓아오겠어? 라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진 이유는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주한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10년 안 온다. 한국에 일본어 없다. 그럴 리 없다. 이런 면에서 다르다. 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가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나는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또 정부의 리더도, 또 기업의 많은 리더들도
우리 가계를 구성하는 많은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모두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